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의 평범한 아이 엄마입니다. 지금은 매일매일 별일 없는 일상을 보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사실 제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 평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유년기 제 기억은 부모님이 항상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가 저를 혼자서 키우셨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엄마랑 둘이 사는 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엄마는 일하랴 저를 돌보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힘들어하셨고 자주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저를 보고 너 때문에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만 아니면 재혼해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혹 달린 여자를 누가 좋아하냐?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살았어. 저라고 이런 집안 상황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엄마가 저를 낳았으면서 그렇게 제 원망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먹고 살기 위해 동네에서 맥주집을 하셨고 여자 혼자서 하는 술집이다 보니 동네 남자들이 많이 드나들었어요. 그 와중에 많은 남자를 만났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가 웬 처음 보는 남자를 집에 데려와서 이제부터 이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싫고 좋고 선택권조차 없었고 그냥 그날부터 아저씨와 엄마 그리고 저까지 셋이 함께 살게 되었죠. 갑자기 아빠가 생겨서 좋은지 싫은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아저씨는 제가 한 집에 같이 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쟤는 어디 안 나가나? 밤에 학원이라도 좀 보내.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아저씨가 자꾸만 저를 내보내려고 하니 엄마도 저를 외할머니 댁으로 보냈습니다. 금요일에 학교가 끝나면 바로 외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고 연휴나 방학이 되면 아예 며칠씩 맡겨지기도 했어요. 문제는 외할머니 역시도 저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았고 그저 귀찮고 성가신 꼬맹이 정도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이모들이나 외삼촌에게도 예쁨을 받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저 때문에 엄마가 이혼한 뒤로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친척들마저 저를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두 분의 이모들은 저한테 아빠랑 연락되냐고 물어보면서 너가 아빠랑 연락되면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말 좀 해봐. 아무래도 새아빠보다는 새엄마가 조금 낫지 않니? 새아빠는 여러모로 너가 같이 살기에 불편한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대놓고 아빠한테 가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 집 저 집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제 어린 시절은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겨우겨우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할 수 있었고 졸업과 동시에 저는 집을 제 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일하며 먹고 살았지만 그게 집에서 살 때보다 100배 1000배 나았고 엄마를 전혀 그리워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 없었고 먼저 저를 찾지도 않는 엄마한테 제가 연락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어요. 조금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더니 이상하게 어릴 때 헤어진 아빠가 갑자기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미 연락이 끊긴 지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저는 아빠의 핸드폰 번호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를 찾으러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포기하고 제 인생 사는 데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독립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었고 그 다음 해에는 집 근처 야간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면서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제 능력으로는 과분할 정도의 좋은 회사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들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탄탄한 회사라서 연봉이나 복지가 꽤 좋은 편이었어요. 그렇게 들어간 직장에서 몇 년간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회사는 아니었고 일적으로 엮이며 알게 된 다른 회사의 사람이었죠. 서로가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고 일 때문에 만났지만 점점 업무 외적인 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같이 저녁을 먹다가 술을 한잔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어요. 워낙 제 인생이 눈앞에 닥친 문제를 수습하기에 바빠서 팔자 좋게 연애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고 회사 생활한 뒤로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처음 시작한 연애라서 그런지 제 마음을 금방 다 뺏기고 말았어요. 이 사람과 사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글픈 제 인생 이야기를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들어주고는 앞으로는 자기가 저를 지켜주고 싶다면서 결혼을 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기려고 했지만 이 남자는 진지했습니다. 얼마 후 저를 예비 시부모님께 소개시키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밀어붙이더라고요. 저는 이전까진 결혼을 생각도 해본 적 없어서 얼떨떨하긴 했지만 이 사람의 저돌적인 모습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라면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군말 없이 남자가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저는 그때까지 저 혼자 월세 내고 살기 바빠서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는 점이었어요.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하나하나 진행이 되어가는 걸 보니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어느 날 남편에게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사실 나 가진 돈이 지금 사는 집 보증금 2천이 전부야.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월세 내고 대학까지 다 내가 벌어서 해야 했거든. 혼수할 돈도 부족하고 결혼 준비할 돈도 부족한데 어쩌지? 그랬더니 이 사람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결혼식 간소하게 하면 돼. 사실은 나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서 신혼집 마련하기 힘들거든. 당장은 우리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살자. 그럼 혼수님원이 준비할 것도 없잖아. 그 당시에는 이미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도 드렸고 제가 가족이 없다시피 해서 상견례는 못했지만 결혼식 날짜까지 잡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인사하고 몇 번 뵈었던 시부모님도 다들 인상이 좋은 분들 같았어요. 어쩌면 당분간 같이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싶었죠. 그렇게 시댁살이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었는데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남편이 문득 제게 묻더라고요. 근데 너 이제 결혼했으니 직장 그만둬야지.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나이도 젊은 편이고 당장 애를 낳고 싶은 생각도 없었거든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조건도 좋았기 때문에 그만두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당장 그만둘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결혼했는데 뭐하러 일을 해? 그냥 우리 집에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살림하고 애 낳아서 키우면 되잖아. 너 회사 힘들다고 투덜댔는데 그냥 이참에 그만두고 살림이나 해. 제가 회사 일이 많다고 투덜댄 적은 몇 번 있긴 하지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 불평불만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전업주부 제안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때 친정부모님이라도 제대로 있었으면 고민 상담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새삼스레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저한테 빨리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손주 낳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결혼하고 석 달도 못 버티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잔소리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압박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큰 실수였어요. 그때는 그냥 좀 쉬다가 아이 낳고 키우고 나면 재취업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속셈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일을 그만두고 나니 저는 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머님은 친구도 많고 이래저래 밖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친구분들을 만나러 자주 외출을 하셨는데 그럼 집에 혼자 계시는 아버님의 식사 준비나 심부름 같은 뒤치다꺼리는 제 몫이었죠. 거기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밥이야 차려드리는 게 어렵지 않았고 아버님 심부름도 물을 떠오라고 하던지 TV 리모컨을 찾아달라고 하는 정도라서 힘든 점이 없었거든요.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시간이 너무 남아서 저도 다른 공부라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랑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니 이상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아가, 우리 점심 먹을 때 지나지 않았니? 네? 아버님 30분 전에 드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침을 먹었지 점심은 언제 먹었다고 그래? 끼니를 챙겨 드셔도 그 사실을 까먹거나 가끔 멍하니 거실에 서 있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건망증이 조금 심하시구나 생각을 하다가 영 기분이 이상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치매 증상이랑 똑같았어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아버님이 조금 이상하다고 증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 우리 아빠 작년부터 그러시더라. 깜빡깜빡하긴 하는데 병원에서 치매 초기 증상이래. 약 잘 챙겨 드시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지금까지 이야기 안 했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남편이 불쾌한 티를 내는 겁니다. 왜? 우리 아빠 치매 심해지면 너한테 간병하라고 그럴까 봐? 지금은 약간 건망증 정도 있는 거라 큰 문제 없고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면 치료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모시면 돼. 그때는 그런 남편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버렸어요. 얼마 후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져야겠다고 계획을 한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언젠간 생길 아이였으니 축복이라 생각했는데 상황은 점점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남편이 이야기했던 것과는 달리 아버님의 증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셨어요. 예전에는 건망증 정도였는데 그 빈도도 너무 심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신경질을 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고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하는 일이 아주 많아졌어요. 홀몸도 아닌데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아버님까지 돌봐야 하니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어느 날 제가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집 앞에 산책을 나가셨나, 어디 마시러 나가셨나 생각했는데 계속 오질 않으셨어요. 너무 걱정이 되어 어머님과 남편에게 아버님이 안 계신다고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다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전화를 걸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야? 넌 집에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건데? 안 그래도 정신 오락가락 하시잖아. 귀가 울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러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다녀온 거라고 대답을 했지만 남편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났더라고요. 처음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아버님 일상생활 다 가능하시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아버님 돌보는 책임을 오직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버님이 집을 나가신 후라 워낙 정신이 없어서 남편에게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눈물바람에 아버님을 찾아다녔어요. 다행히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 계셨습니다. 아버님 대체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 아버님께 달려가서 빨리 집에 가자고 했더니 자기는 지금 회사에 늦어서 출근을 해야 한다며 11번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버님을 찾았고 며칠 후 다시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아버님의 치매 증세가 완전히 진행되어 심해졌다 하더군요. 그동안은 꾸준히 약을 먹어서 억제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 정도까지 되었으면 앞으론 점점 더 심해질 일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님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노려보며 어쩌긴 뭘 어쩌냐고 지금처럼 그냥 저보고 신경을 쓰고 지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앞으로 아이 태어날 건데 그럼 내가 아버님까지 보면서 애를 어떻게 키워? 저는 제 나름대로 걱정이 돼서 물어봤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시아버지 돌보기 싫으니까 이상한 핑계를 댄다며 나쁜 여자 취급을 했습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친딸처럼 예뻐했는데 너가 이럴 수 있냐? 저는 저대로 화가 나서 이건 애초에 약속이 다르다고 아버님 치매인 줄도 몰랐고 이렇게 심할 줄은 더욱 몰랐다고 대답했어요.
어머님이라도 집에 붙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6일을 밖에 나가시니 완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며 싸웠고 남편은 화가 났는지 문을 쾅 닫고 나가서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 시끄러워진 것이 전부 저 때문이라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될 텐데 뭐가 그리 불만이 많냐면서 이 모든 문제를 제 탓이라 하셨죠. 그 당시에 저는 배가 엄청 불러 있었고 이미 출산 예정일까지는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몇 번이나 이혼을 할 생각을 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얼마 후에 아이를 낳았고 조리원에 딱 2주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다시 남편과 살게 되었죠. 시간이 갈수록 결혼 생활은 힘들어지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가부장적인 사람이라 집안일과 육아는 모두 여자가 할 일이라며 퇴근하고 집에 와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낮에 아버님과 있는 걸 피해서 밖으로 돌기만 하고 결국 저 혼자 아버님과 아이 케어를 다 해야만 했습니다. 시아버님 상태만 좀 괜찮아도 일이 힘들진 않았을 텐데 아버님은 시간이 갈수록 눈에 띄게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점점 신경질을 넘어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셨죠. 제가 아이 기저귀를 갈거나 분유를 주느라 아버님 식사 시간을 10분만 놓쳐도 저한테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을 퍼붓고는 하셨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욕을 하지만 몇 분 지나면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집안에서 저는 점점 우울하고 메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온 날이었어요. 술자리를 워낙 자주 하던 남편이라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건 별로 놀랍지도 않았는데 와이셔츠를 정리하다 보니 묘하게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더라고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들어 남편이 술에 골아 떨어져서 자는 동안 핸드폰을 몰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소름 끼치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죠. 남편은 한두 명도 아니라 수십 명의 여자와 연락을 하는 중이었고 대충 대화 내용을 보면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인 것 같았어요. 저는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고 시어머니까지 불러서 남편의 외도 사실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이 뭔가 미적지근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한밤중에 호들갑이야? 너희 시아버지도 지금은 늙어서 저렇지만 왕년엔 정말 잘 나가셨어. 그 피가 어디 가겠니?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시어머니가 역성을 드니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왜 자기 핸드폰을 함부로 보냐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사건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게 되었고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이가 과연 지금보다 더 크게 되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그만두자고 통보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는 것 같더니 며칠 후에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난 이혼해도 별 상관없어. 사실 너랑 사는 게 좀 지겹기도 하고. 저는 남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보인다면 다시 생각해보려 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며칠 후에 아이와 둘이 간신히 살만한 방을 구해 짐을 싸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저 들으라는 듯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대 양육비 같은 건 한 푼도 주지 마라. 나가서 살아봐야 힘든 줄 알지. 돈 없으면 다시 받아달라고 기어들어오게 되어 있어? 진짜 그런 소리를 듣는데 치가 떨렸습니다. 저를 치매 걸린 노인을 간병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양육비도 주지 않을 심산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라지만 자기 아이인데 설마 양육비를 떼어먹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혼 후 남편은 정말 약속했던 양육비를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돈을 달라고 독촉했지만 자기도 지금 돈이 없다며 조금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 그렇게 1년 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저는 이혼하고 한 달 만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하게 됐고 아이는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혼자 벌어 아이 키우고 살기는 팍팍했어요.
이 와중에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는 남편이 원망스럽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집까지 찾아가 남편 얼굴을 보고 양육비를 달라 했더니 뻔뻔스레 웃으면서 자긴 돈 없으니 맘대로 하라더군요. 저도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고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세상은 그런 나쁜 놈들에게 제대로 처벌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 소송을 걸더라도 괜히 번거롭기만 하고 돈만 들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할 건 빠르게 포기하고 제 나름대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아침 출근길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다가 저녁에 퇴근하면서 데려오는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도록 이혼한 전 남편은 애가 보고 싶지도 않은지 단 한 번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빠에게 거는 기대감은 전혀 없었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으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모라는 사람이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 기억나니? 둘째 고모야. 워낙 예전에 연이 끊겨서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너 아빠 소식은 알고 있니? 아빠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가족이 너무 그리워졌습니다. 어릴 때 헤어지고 오랜 시간 볼 수 없었던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컸습니다. 고모와 연락을 하게 되면서 아빠 소식을 듣고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아빠는 예전에 엄마와 이혼하고 얼마 후 미국으로 건너가셨고 거기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연락이 다시 된 아빠가 저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셨고 공항에서 이유도 모른 채 아빠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미국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저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아빠에게 해드렸어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며 살고 있다 말씀을 드렸더니 아빠는 자기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빠는 현재 시민권까지 받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중이고 10년 전부터는 사업이 꽤 잘 풀려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미국에서 밑바닥부터 고생을 하면서도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적지 않은 돈을 엄마에게 양육비로 보내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엄마는 항상 저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불평불만이셨거든요. 아빠 욕을 매번 하셨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죠. 저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도 엄마가 중간에서 차단을 했고 그게 너무 오래 이어지다 보니 연락처조차 서로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때는 저도 아빠에 대한 원망이 컸었지만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빠는 특히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셨어요. 제가 혼자 단칸방에서 아이 키우며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앞으로는 고생할 필요 없고 전부 아빠가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장 저보고 한국에서 계속 살지 미국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미국에서 살 결심이 서지 않아 지금은 한국에서 아빠가 얻어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양육비 타령을 했는데 아빠의 지원을 받게 된 이후로 한 번도 그 인간에게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궁금했는지 그쪽에서 먼저 저한테 어떻게 사냐고 묻는 겁니다. 말도 섞기 싫어서 답장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올린 집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지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설마 재혼했냐? 지금 사는 집 대체 뭔데? 너가 벌어서 그런 집에 살 수 있을 리는 없고 늙고 돈 많은 아저씨라도 물었나 보네. 전 남편의 말을 들으니 코웃음이 나더라고요. 돈 많은 아저씨인 건 맞지. 사실 우리 아빠 찾았거든. 이 집도 아빠가 사주셨어. 남편은 크게 놀라 할 말을 잃고 그날은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이제는 아이와 같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생겼으니 다시 합쳐서 살아보자 하더라고요. 애한테는 부모가 중요하잖아. 그 집에서 같이 살면 우리 아빠 책임 안 져도 될 거 아냐? 우리 다시 합쳐보자. 너희 아버지 조금 있으면 벽에 똥칠도 하실 것 같은데 너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하지 않겠니? 더러운 양육비 필요 없어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너는 인간이 안 되겠다. 변호사비로 다 쓰는 한이 있어도 소송 걸 테니까 앞으로 알아서 해. 저는 남편에게 진짜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넣었고
바로 얼마 전에 강제집행 판결까지 받게 되어 남편 월급 통장을 압류해버렸어요. 저한테 빨리 풀어달라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인간에게 할 말 없으니 변호사랑 이야기하라고 했죠. 사실 이제는 그 돈 받으나 마나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그 집안 식구들이 다들 불행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빠는 지금도 저한테 언제든지 미국에서 살고 싶으면 들어오라 하십니다.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보고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려고요. 부모의 지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일이구나 싶고 저도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는 아이의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이 인생에 아빠의 자리는 없을 것 같으니 제가 2배로 잘해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